100명 안팎으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어제와 또 오늘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또 저희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브리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자들의 질의 또 방역당국의 응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따로 또 참고해서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100명 안팎으로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주간 평균을 잡는 게 기존 통계를 보니까 68.7명으로 이제 지역 감염 통계를 평균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높이 지역 감염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인데 아무튼 이제 교수께서는 현재까지 추이를 좀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신지요? 네, 우선 해외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조만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으면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이 뭐 138명이 다 무증상이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그게 왜 걱정이 되냐면 바이러스가 또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확산세를 보면 뭐 가족 모임, 학교, 학원, 운동하는 곳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 관계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감염이 많이 되고 그런데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몸이 안 좋으면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가셨다는 건 정말 바이러스가 증상이 없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역사회 감염이 훨씬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이 좀 걱정이고 결국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증폭이 되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가장 취약계층인 요양원, 재활병원 이런 곳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확산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 이런 취약계층이 입원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증상 자체가 열이 나거나 호흡곤란이 없는 경우에 발견을 못하다 보니까 아까 바이러스가 정말 증상이 미약하게 오니까 수십 명이 한꺼번에 그냥 진단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수도권에서의 이런 취약계층에 입원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여러 번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우려와 함께 또 이 무증상 감염을 통한 지역사회로까지의 감염을 굉장히 걱정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 국내로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내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뭐 종사자라든지 이용자를 통해서 시설 내로 지금 감염이 전파가 되는 양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감염을 막지 못하면 이렇게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으로의 집단 감염도 막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여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1단계지만 거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음식점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학교, 학원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다 막을 수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이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식당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식당에 가시면 우선 마스크를 벗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식사를 하고 또 식사하고 나서도 마스크 벗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것이 조금 교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쓰고 음식을 빨리 먹고 대화를 하게 되면 마스크 쓰고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식당이나 카페에서 좀 지켜져야 되고 우리가 운동센터 같은 데서 이번에 발레학원 그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를 쓰더라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 써야 된다는 걸 알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금씩 이렇게 방역의 허점이 보이는 곳을 조금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해서 최대한 막게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무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늦어져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거든요. 그런 방역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서서 짧게 소개해드린 친목 골프 대회도 짧게 전달해드린 바 있는데요. 친목 골프 대회에서는 지금 50대 남성이 첫 확진 판정 받은 후에 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골프장 직원을 또 따로 검사를 해보니까 그쪽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끝나고 모여서 어딘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를 모여서 먹고 또 거기에서 또 감염되지 않았겠는가 혹은 뭐 골프를 치러 온 분이 또 어디서 감염이 된 채로 또 오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경우면 이제 몸이 아프지 않은 분인데 이제 골프장을 가서 감염이 되어 오신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후에도 골프 대회에서 감염이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5분들 정도가 모여서 아마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벗고 이제 계속 조금 식사도 하시고 약간 음주나 그런 것도 좀 하셨겠죠. 시간이 길어지면서 분명히 감염이 됐고 그분들이 집을 통해서 또 가정 내 감염이 돼서 11명이 된 거고 이런 식의 어떤 감염 사례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네. 근데 이게 참 막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도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이런 친목 골프 대회도 일상생활의 한 맞습니다. 축이기도 하고 이게 뭐 동문 골프 모임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집단으로 모여서 어떤 행사를 여는 게 또 아니죠. 아니고 골프는 또 야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들고 더불어서 아까 처음에 짚어주신 그 무증상에 대한 부분. 이게 실제 뭐 몸이 안 좋으셨으면 골프를 가셨겠습니까라는 그렇습니까? 생각은 뭐 이제 상식적으로 드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다시 얘기가 좀 돌긴 합니다만 이런 거 일일이 다 막기가 힘들 것 같아서 결국에는 개인 방역이 우선이다. 그렇죠. 개인 방역이 네. 우선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막아야 되고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 있는 분의 간병인이나 종사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좀 의료 교육을 해줘야 되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예. 검사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서 또 영상의학과 교수 한 분께서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뭐 다행히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그러니까 21일부터는 보니까 동선을 보니까 환자와 접촉한 거는 없다라고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이게 또 다른 병원 내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사실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려가 되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상의학과는 다행히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주로 판독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이 판독실에서 주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와 접촉은 없지만 그래도 동료 의사분들하고는 몇 분 접촉을 하실 거고 또 식당이라든지 휴게소에서 휴게실이니까 차를 마시거나 할 때는 조금 접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의료진들에 대한 검사와 가족 간 검사는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제 병원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마스크를 잘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대규모 확산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전남 나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여 명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는 다행입니다만 이 첫 확진 공무원도 이게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700여 명 하신 분들이 다 이제 음성이다. 뭐 근데 그 이후도 혹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질문인데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아마 경로를 보니까 식당에서 확진자와 약간 같이 있다가 감염이 되신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보통 한 15분 이상이면 우리가 밀접 접촉으로 간주를 하니까요. 네. 접촉해서 검사를 했는데 첫 번에는 음성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사를 다닌 거예요. 원래는 밀접 접촉이면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죠. 근데 자가격리를 안 하고 행사에 참여를 했고 그러다 2차 때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해서 2차 확진이 되신 분이고 예. 지금 1차에서 음성이더라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누군가는. 이거는 모든 경우에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1차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이렇게 접촉자인 경우에는 꼭 자가격리를 지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경남 창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에서는 제사 모임을 통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2차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네. 확진자가 좀 한꺼번에 다수로 발생했다는 점도 걱정이 되고 최초 증상일부터 확진일까지 꽤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그 사이 혹시나 뭐 지역사회로든지 주변 사람으로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분도 이제 18일 정도의 기침 증상이 있었는데 확진받은 게 거의 일주일 후에 확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어떤 분들은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감기처럼 나타나다 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좀 지내다 보면 계속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는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고 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검사비가 또 무료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또 손쉽게 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비에 대한 것도 좀 정부에서 빨리 건강보험을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일주일 이상 사회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확진자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잠깐이라도 스쳐가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게 좀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재활병원 이런 곳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 중심인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역에서도 지금 저희가 짚고 있는 내용들 중에는 전남 나주도 있고 경남 창원도 있고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고 싶고
학교 사례를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남 분당중학교입니다. 학생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등교 수업은 중단이 됐는데 이게 뭐 학생 3명 다 같은 2학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또 학교 전반적으로 다 전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24일 날 증상이 나타나서 학생이 그래도 등교를 안 했다고 합니다. 등교를 안 하고 이제 검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를 이제 하고 학교는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대규모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같이 공부한 학생들 정도기 때문에 물론 검사는 다 해봐야 되겠지만 마스크 착용을 잘 했다면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사례들 이제 교수님들과 이렇게 함께 다루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불과 한 몇 개월 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감염원을 어디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지는 이건 거기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의 다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추적하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현재까지도 놓여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거의 모든 사례들이? 지금 나오는 학교라든지 제사 모임 이런 것들도 지금 어딘지 처음 지표 환자가 어디서 감염된지 잘 모르죠. 근데 그거를 역추적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멀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2일까지만 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감염적 경로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분부터 이제 확진된 분들에 대한 차단을 하는 게 우리 급선무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지표 환자의 어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런 추이나 이런 걸 짚을 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셨을 때는 무증상에 대한 어떤 우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야 되고 비록 1단계라고 하더라도 방역 수칙은 전반적으로 다 잘 지켜야 된다는 그건 뭐 이제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무증상 그리고 추적이 안 되는 그런 감염 사례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쨌든 코로나19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떤 겁니까? 뭘 해야 돼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이 이제 모임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특히 식사 모임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아까 뭐 골프 모임부터 이런 제사 모임에 똑같은 사례죠. 누가 감염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염이 되고 분명히 연말에는 확산세가 훨씬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또 해외 유입도 분명히 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최대한 본인이 자제를 해야 되고 클럽 같은 데서 보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거기가 대규모로 확산이 될 확률도 지금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자제를 해야 되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사망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 분들이거든요. 우리들은 걸려도 젊은 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아마 여름 정도가 되면 백신을 다 맞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백신을 맞더라도 100% 저희가 항체 형성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방역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본부장도 이제 금년 겨울 거리두기만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독감 백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요.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한 사람이 어제까지 59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사망과의 그 인과성은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접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당국에서 인과성이 낮다라고 보는 그 근거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방역 당국에서 인과성을 인정하는 거는 두 가지, 아나필락시스하고 길리안바레 증후군 두 가지를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례는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죠. 그런데 인과관계라는 것이 그런 아주 중증의 합병증, 아나필락시스는 지금까지 10년간 한 건이 지금 보고된 거로 되어 있고요. 길리안바레 증후군 같은 경우는 한 10건 정도, 그렇기 때문에 11건 정도가 지금 보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는 조금 백신을 맞기 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한 두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상온 노출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종 후에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지속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그렇지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를 한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동일 제조번호 2건 이상의 그 사망 신고가 확인된 게 모두 14건이다. 근데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라고 이제 또 밝혔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요? 공통점이랄까요? 사망자들을 이렇게 하나의 원인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공통점이라는 걸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공통점은 저는 그냥 이게 무료 백신 접종하면서 생겼죠. 무료 그래서 백신 접종. 그런데 사망자가 대부분은 70대, 80대 기저질환자가 많지만 예. 60대 이하도 한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을 전부 다 기저질환 고령자로 묶기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무료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어떤 몸의 신체가 조금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상태에서 조금 사망을 하신 경우로 생각됩니다. 네. 네. 당국에서는 이제 인과성이 낮은 그 원인을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지금까지 없었고 기존 기저질환이 이제 악화가 돼서 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백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미리 좀 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나필락시스는 본인의 체질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외부 물질에 이게 급작하게 알러지 반응이라 그러니까 거의 희귀 질환이라 크게 저는 그쪽은 걱정을 안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면역입니다. 면역과 건강 상태죠. 그래서 만일에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감기 증상이나 그런 경우는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되는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맞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몸 네. 상태가 완전히 정상화된 다음에 맞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지금 면역 저하로 뭐 항암 치료를 했다든지 어떤 병원에서 입원한 후에 퇴원을 바로 한 직후나 그런 경우에는 백신을 급하게 절대 맞지 마십시오. 백신은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몸의 면역이 나쁜 경우는 몸이 문제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조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제 환자한테 항상 몸 상태가 최적일 때 맞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네, 맞습니다. 맞으라는 말씀이시죠? 예. 고연령층 기저질환자 집단이 일반 성인보다 독감 예방 접종을 받는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 내용도 사실은 앞서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게 사망하신 분들, 그러니까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고령자 그리고 기저질환자인데 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집단이 일반적인 분들보다 더 많이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다. 이것 좀 뭔가 좀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까요? 60대 이상은 기저질환이 거의 60%, 70%가 기저질환이 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고혈압, 당뇨가 다 기저질환에 들어가죠. 예, 예. 그러다가 예.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무료 접종이 대부분 65세 이상에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료 접종이기 때문에 저는 맞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어떤 질환이 있고 나이가 많으니까 독감이 걸리면 위험하다고 주위에서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독감을 꼭 맞아야겠다. 예. 그런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맞는 것도 있고 예. 또 가족들도 부모님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독감 접종 꼭 하세요. 이런 게 거의 형성이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네네. 근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다른 문제가 생겨서 예. 이런 조금 불안감이 증폭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이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제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도 좀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21일에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서 박누구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늘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맞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이 권고하는 대로 이런 고령자 혹은 기저질환자라면 접종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안전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원래 심장질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암 투병하시는 분들한테는 독감을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망률이 감소된다는 확실한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분들은 맞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면역이 또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맞춰서 무조건 맞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독감 백신이나 일부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안 맞는 게 좋습니다. 예. 도리어 개인 위생을 잘 수칙을 지키면서 예. 독감에 안 걸리도록 하고 만일에도 독감에 걸렸다면 바로 치료를 받는 그런 것을 기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시기에 맞춰서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맞는 것을 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과학이니까 과학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믿어야 되고 보건당국의 발표를 신뢰해달라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독감 백신 접종을 뭔가 적기에 하지 않아서 더 많은 분들이 혹여 피해를 당할까 봐 방역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어떤 예방접종의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그게 제일 가장 큰 걱정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되어야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하여튼 좀 몸 상태가 좋을 때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 또 정부 당국도 가능한 한 좀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에 이어서 독감 백신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